요양보, 요양보사 시험 문제 80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번째 거예요.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늦둥이 나면은 신랑들이 일찍 들어온다 그러죠. 그쵸?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한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주, 손녀가 생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고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면 어제 샀는데 또 사냐 뭐 이렇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때요? 살짝 가가지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할머니가 사줄게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할머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2번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이죠.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다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들 이런 것도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사고의 융통성은 감소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가 되나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가서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돈을 주나요? 줘요? 안 주죠. 그러면 가서 내가 밥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관계가 확대가 되겠네요. 맨날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역할 상실로 인해 가지고 역할 상실은 뭐 이것도 퇴직이에요. 남자는 퇴직해서 역할이 상실이 되고 또 부인들은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저 잘났다고 다 나가요. 뭐 회사 간다 그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여자들한테 나타나는 거는 갱년기 우울증이 또 이 시점에 나타나요.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내향성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으로 된다. 내향성은 증가가 되는데 내향성 증가 말고 외향성 감소 이렇게 나와야 돼. 외향성이 감소가 되고 내향성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좀 소심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3번에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요거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치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1번 보시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자 나오면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그리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나오면 뇌출혈 아니라 뭐래도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돼도 안 돼요. 병원이 나오면. 그런데 2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라 그랬죠. 일상생활이 어려운. 일상생활이 어렵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나이를 보니까 50세 남성이에요. 50세 남성은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죠. 65세 미만은. 그런데 질병을 봤더니 뭐예요? 결핵이죠.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1번은 병원이라고 해서 안 된 거고 2번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3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합격. 60세 남성. 일단 나이에서 안 되죠.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질환을 봐야죠. 질환을. 그랬더니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3번이 답이고 4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안 돼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5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이 돼도 내가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신음소리 말아요. 그래서 등급을 좀 받으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된 게 지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4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그랬어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번이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이에요.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거는 뭐 요양원이나 재가나 그러니까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시설은 요양원이라 그랬죠. 재가는 그 나머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다 이런 거. 이런 데를 다 장기요양 기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장기요양 기관이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공단에다 청구를 해요. 공단. 그러면 공단은 한 달에 한 번 청구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은 지급을 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금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 20%는 보호자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그러면 나머지 60%하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20% 합쳐서 80%를 공단에다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이 하는 거지 공단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심사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또 공단에서 하는 업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이에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장기요양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어디다 해요? 공단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공단에다 하면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공단에서. 공단에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단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는 거예요. 방문조사를. 방문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항목을 들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점수가 딱 나오겠죠. 그게 조사 결과서예요. 조사 결과서. 그거를 1차 판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조사 결과서를 1차 판정한 거를 보고 이때 보호자한테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이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이 자료를 누구한테 준다?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줘요.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한다?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최종 판정.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서 그 내용을 공단에다 다시 줘요. 공단에서 받았잖아요. 이 자료를 공단에서 나온 점수가 한 사람은 95점이고 한 사람은 43점이에요.
그러면 95점은 1등급이고 43점은 인지 지원 등급이죠.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1차 판정한 점수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줬더니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점수를 깎을 수도 있고 점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정한 거가 이 사람은 95점 그대로 나왔어요. 또 인지지원 등급 나온 사람은 45점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2점 올려줘가지고. 그러면 공단에서 판정한 거는 인지지원 등급인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거는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단에서 다시 주면 공단에서는 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서 보호자한테 장기요양 인정서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자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 와서 받겠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건 누구예요? 신청자가 공단에다 판정을 해달라고 줬잖아요, 서류를. 그런데 만약에 최종 판정이라는 거죠. 최종자가 나오면 그거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은 공단의 업무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신청 및 계약은 보호자가 장기요양 기관에 가가지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그럼 요양원에 가서 계약서를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또 재가를 해서 나는 방문 요양을 받겠다. 그럼 재가센터랑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용구를 내가 받겠다. 그러면 복지용구도 재가급여라고 했잖아요. 기타급여. 그래서 복지용구 판매하는 데 가서 우리는 이제 재가 등급을 받았는데 지팡이를 하나 사겠습니다. 아니면 뭐 침대를 빌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쥐야간 보호 5. 노인 요양시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여기 보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일정 시간이 나오면 주야간 보호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정 시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 대신에 일정 기간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단기 보호예요. 단기 보호. 일정 기간 아니면 단기간 보호한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 보호예요. 근데 일정 시간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간보호센터를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야간 보호이다. 6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네, 3번이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전적인 서비스 아니에요. 전적인 거는 모든 걸 도와주는 거, 모든 걸. 그래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상자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게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남아있는 기능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질환자는 안정시 떨림. 숟가락질을 하는데 숟가락이 막 덜덜덜덜 떨려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반은 흘리고 반은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르신 이리 줘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먹여드려요. 먹여드려면 이 사람은 그나마 덜덜덜 떨면서 드셨던 거를 이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1번은 보호자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2번은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한다. 이러면 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한다 그래서 답으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또 4번은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죠.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면은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7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 동작 훈련,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2번. 이동도움. 신체 활동은 몸하고 관련된 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위 변경해 주는 거. 이런 거 몸하고 관련된 이런 거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실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라고 해서 신체 활동 지원 있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의사소통, 인지 지원, 방문 목욕,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 훈련, 시설 환경 관리,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은 몸하고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세면 도움, 구강 청결, 식사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는 거, 몸 씻기, 화장실 이용하는 거, 또 이동 도움, 조금 아까 나왔었죠.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은 신체 활동이에요. 그런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가사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교재가 바뀌면서 합쳐졌어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인활동 지원이라고 나왔죠. 개인활동 지원. 이거는 뭐냐면 병원 가는 거, 관공서 가는 거, 뭐 은행 업무 보는 거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 있죠. 산책 이런 것들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리고 식사, 청소, 세탁 이거는 뭐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러면 관공서 가는 것도 되고 밥 해주는 것도 되고 청소도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게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 통으로 나오면 관공서 가는 것도 답이 되고 밥 해주는 것도 답이 되고 세탁도 답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 병원 가는 거, 관공서 가는 거, 은행 업무 보는 거, 뭐 약국 가서 약을 사다 주는 거, 슈퍼에 가서 뭘 사다 주는 거, 이런 거, 장보기 이런 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요거로 나오면 취사, 청소, 세탁 요거예요 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합쳐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러면 1, 2, 3, 4, 5의 답에 관공서를 가든 답을 해주든 이게 답이 되는데 따로 떨어뜨려서 문제를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거를 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상담 이런 거가 정서적으로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는 거는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말로 하는 거. 뭐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둘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원 둘이서 목욕 서비스는 둘이 가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목욕을 시켜주든지 건강 및 간호관리는 간호사가 하는 거고요. 기능회복 훈련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설환경관리는 아까 세탁물 관리 있었죠. 요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실게요. 8번에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그랬어요. 네모칸 보시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신체 구석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이죠. 차별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음식을 흘렸는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자주 오고 먹을 것도 자주 사가지고 와.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자주 안 오니까 똑같이 흘리더라도 저 집은 덜 야단치고 나한테는 더 많이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똑같이 음식을 흘렸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한테는 덜 야단하고 나한테만 더 화를 낸다? 그럼 뭐예요?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을 했어요. 1번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이죠. 돈하고 관련된 거는 뭐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쨌든 간에 뭐 이 돈하고 재산하고 관련이 됐다 이러면 그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경제적인 학대. 예. 유기는 뭐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유기에는 요양원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요. 그럼 유기예요, 유기. 방임은 여기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우울하고 이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그래요.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거. 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요양원 보내버릴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죽으라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신체적인 학대는 때리는 거, 뭐 밀치고 꼬집고 막 이러는 거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가요. 1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시각적인 거는 뭐예요? 4번이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상한 그림을 보낸다든지 예전에는 그 이제 바바리맨 여학생들 거기 학교 앞에 가면 바바리맨이 바바리를 확 제끼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11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2.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 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 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장기 요양 요원이잖아요. 여기도 장기 요양 요원이죠.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요원이에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기요양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리가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장기요양 요원, 이 장기요양 요원을 위한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관여를 해가지고 관여를 했어요.
해가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요양보호사의 역할. 5가지가 있죠. 편들어주는 거. 편들어주는 거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편들어주는 거 옹호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또 1등급 대상자는 아유 1등급은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별 차별, 뭐 돈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이거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관장한테 상의를 해야죠. 그쵸? 그냥 경험에 따라서 제공하면 안 돼요. 아니면 또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는 거예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그 사람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둘 다 모르는 방법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관장이나 간호사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지 보호자에게 제공한 거는 없죠. 보호자한테 제공할 일도 없고 그거를 또 기록할 일도 없다라는 거죠. 대상자 것만 해야 돼요. 우리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배우셨잖아요. 첫 장에. 네.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해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그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이러고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 서비스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쵸? 예, 2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 조정도 그렇고 서비스를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답은 네, 알겠어요. 기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과 상의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14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저귀 아니면 마스크 2개로 잘 나와요. 1.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대상자한테 해로운 거예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1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지식과 기술 아니면 보수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뭐예요? 무슨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자자는 또 써버렸네. 지음만 썼어야 되는데.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지식도 많이 알고
기술적인 것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숙련된 사람이죠. 수발자라는 건 뭐예요?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거. 수발, 손수. 그거 발이잖아요. 발. 손과 발이 대주는데 어떻게 한다? 숙련되게 한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예요. 물질적 보상 요구하면 안 되고 추가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르신을 보는데 동료 요양보호사 상에서 대상자를 교체로 보지 않아요. 또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 가족에게 이런 거는 알려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답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가 답이에요. 예.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네, 3번이죠. 3번. 손목이 삐었는데 손목을 털면 어떻게 돼요? 더 손상될 수 있어요. 손목 털면 안 돼요. 이게 1번이나 5번이나 비슷한 거죠.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나 손목을 터는 거나 이거는 다 손상을 더 입히는 거예요. 2번은 손목 통증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삐었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그러면 부어요. 그러면 심장보다 아래에다 내려놓으면 더 부어요. 그래서 심장보다 올려야 되고 4번은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냉찜질이에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그랬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하도 풀어가지고 토사광난, 설사, 토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오염된 음식이잖아요. 장염.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고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요. 2, 3일간 쉬어야 돼요. 업무 중지. 2, 3일간 업무 중지.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게 다 났어도 2, 3일간 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이 됐어요.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걸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2, 3일간. 18번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위험 증상을 완화하려면 부드러운 유동식. 그래서 또 뭐 식사를 한 끼 정도 굶는 것도 나와요. 예. 굽는 거. 그렇다가 이제 부드러운 미음, 죽, 밥 이런 식으로 서서히 늘리죠. 그다음에 19번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네,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급성 설사를 해가지고 설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요? 설사하는 사람은 탈수가 돼요. 탈수. 그래서 노인분들은 갈증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몸에 수분이 적어요. 적은 상태에서 설사를 하면 설사는 물변이죠. 물변. 물까지 같이 빠지는 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데서 물이 더 빠져버리면 탈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우유는 설사를 더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먹이면 안 되고 또 이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주면 설사를 더해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는 변비 대상자한테 하는 거고,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몸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쁜 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대변을 통해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설사를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치사제를 복용하고 설사를 딱 멈추게 해요. 그러면 이 균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배가 살살 아파요. 뭐 탈이 나진 않았는데 괜히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변을 봤어요. 봤는데 정상적인 변이 아니라 그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떠 있는 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뭐 설사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설사가 일단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변을 보니까 정상으로 나와요. 이거는 나쁜 거를 내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내보내야지 내가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변도 보고 이러는데 뭐 설사 조금 한다고 해서 그냥 지사제를 딱 먹어버려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정답은 독감이죠. 독감.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에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뭐라고 써 있어요? 코로나는 코비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독감이에요. 독감, 감기.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뭘 먹었어요? 감기약 먹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콧물 나면 코프 시럽 주고 또 머리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 주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비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면 독감이에요. 그래서 이 독감이나 코로나나 똑같이 4급 감염병이에요. 지금은.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2.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번이죠. 1번. 우리가 심혈관계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심혈관계가 나오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심장의 근육이 안 두꺼워지고 정상적으로 있으면 심장이 잘 뛰겠죠. 심장이 잘 뛰면은 박동수가 어떻게 돼요? 박동수가 심장의 근육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심장의 박동수가 줄어들죠. 그쵸? 이게 두꺼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얇은 거 하나로 휘면 어떻게 돼요? 잘 휘어지죠. 10개를 자꾸 휘으려면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안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 박동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탄력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얇은 거는 탄력성이 좋지만 두꺼워지면 이게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탄력이.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박동수 감소, 탄력성 감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장이 박동수가 좋지 않으면 이게 쫙쫙 짜가지고 손끝으로 발끝으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박동수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혈액이 말초로. 그래서 노인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 사람이 아이고 손이 저리고 발이 저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혈액순환 잘 되는 약 먹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초로 가는 혈액이 못 갔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어때요? 빨리 돌아와요? 심장으로 다시 귀환할 때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가가지고 간신히 발끝까지 갔는데 그게 이게 박출량이 좋지가 않으면 오는 것도 쉽게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하지정맥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최대 심박출량 감소. 심장의 근육은 두께는 증가한다.
심장의 박동수는 떨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심장으로 오는 혈액순환도 감소한다가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변화는 그랬는데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다. 요게 나오면 나머지 네 개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봐도 되잖아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나는 외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꺼워진다가 답이니까 나머지는 답이 아니에요. 안 봐도 두꺼워진다가 답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꺼워진다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머릿속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심혈관은 잘 나와요. 22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으로 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이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을 천천히 해야 돼요. 이 퇴행성 관절염한테 좋은 운동이 뭐냐? 걷기예요. 걷기. 걷기 또 수영. 수영은 뭐 자유형 막 이런 거 아니고 수영장 안에서 걷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부력이 있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흙길 걷기. 평평한 흙길 걷기. 평평한 흙길 걷기. 이게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관절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그러면 걷기 잘 나오고 수영도 잘 나와요. 관절염에. 그리고 통증은 활동 정도에 관계가 있죠. 많이 활동하면 더 아프죠. 그렇죠?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뻣뻣해져요. 그래서 관절염 있는 사람들 어때요? 손이 막 이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주물러요, 아침에. 한 30분 정도 주무르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체중이 많으면 어때요? 더 눌러 더 아프겠죠? 체중을 줄여야 돼요. 23번.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뭐예요? 뇌졸중이죠. 뇌졸중. 혈압이 오르면 혈압이 오르면 뇌에 약해져 있는 혈관이 터져요. 그게 뭐예요? 뇌출혈이죠. 뇌출혈. 뇌출혈이 생기면 어때요? 말도 어눌해질 수 있고 또 한쪽이 마비가 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게 걱정이 돼 가서 약을 안 먹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뇌출혈 생겨서 뇌졸중이 생겨서 한쪽이 마비되고 살고 싶냐. 그 합병증이 더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약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죠. 그죠?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번이죠. 비타민 D가 뼈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저체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체중이 저체중이에요. 정상 체중이 아니라 저체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예요? 삐쩍 마른 거죠. 그 영양 상태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체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체중을 갑자기 막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와요. 예, 골다공증. 그리고 칼슘 섭취는 늘려야 되고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안 걷는 거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햇볕에서 햇빛 받고 걷는 거. 햇볕에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요. 안 먹어도 햇빛으로도 섭취가 돼요. 그래서 걷는 운동이 좋아요. 그런데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리면 침대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골다공증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또 나빠지죠. 또 5번은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알코올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알코올 섭취하는 사람은 어때요?
넘어지면 또 이제 뼈 부러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골다공증. 2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부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골반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다음에 26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두 번째 웃어보세요 라고 해서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 걸어보세요 라고 해서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신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뭐예요? 네, 1번이죠. 1번. 뇌졸중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말이 어느래요. 그런데 어느 쪽 뇌에 왼쪽 뇌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그랬는데 웃었는데 한쪽은 안 올라가고 한쪽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왼쪽은 안 올라가고 오른쪽이 올라가요. 그런 데는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웃어보세요. 병원에 가면 이해보세요 그래. 이해하면 이해하면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그리고 얼굴 찡그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비가 있는 쪽은 반응이 없어요. 없는 쪽은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입이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하는 거고 걸어보라 하면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마비가 있는 쪽으로 쏠리겠죠. 이거는 뇌졸중을 확인하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거를 다 뇌졸중이라고 해요. 27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이죠. 당뇨 환자들은요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래서 특히나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발에 상처가 있으면 잘못해도 있어요. 시력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성 녹내장 이걸로 인해서 시력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도 많아요. 28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번이죠. 미래 개수 감소해요. 혀의 유두돌기도 감소하고 입술의 근육이 탄력성이 있나요? 할머니들 보면 입술이 쪼글쪼글 하잖아요. 이런 데가 나이가 들면 입술 위에도 쪼글쪼글하고 이게 탄력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강의 건조 증상은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 물을 잘 안 먹으니까 입이 말라요. 혀도 마르고 코의 점막도 건조해요. 그러니까 구강의 건조 증상은 증가한다. 그러면 맞겠죠. 중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햇빛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인 사람은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옆에 있어준다든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30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준비 운동은 2분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정답은 2번이죠.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고강도 이러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고강도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고, 준비운동은 10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유연성도 높이고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운동은 생략하면 안 돼요. 마무리 운동은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시에 심장 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한다. 내가 운동하기 전에 심박동수가 70회예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한 85회 됐어요. 그러면 이 심박동수가 다시 원래 70회가 될 때까지 천천히 마무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라 그랬죠.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못해요. 걷는 것도 5분밖에 못하는 사람을 걷는 거 1시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죠.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번이죠. 위장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해야죠, 보고. 아니면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2번, 코팅된 약은 코팅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받은 대로 복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요. 약은 금이 가 있는 거, 뭐 일자로 금이 가 있든 십자로 금이 가 있든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만 쪼갤 수도 있고 분쇄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복용량이 있을 때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뭐 한약을 또 먹어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의사와 상의를 해야 돼요. 약이 없으면 약은 얻어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그랬죠. 증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약이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로 대상자의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기록지는 이게 장기 위한 급여 제공 기록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나갔어요. 내가 3시간을 해야 돼요. 3시간. 그러면 이 3시간 동안에 우리 표준 서비스 있었잖아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실제 활동 뭐 30분 해주고 정서활동 30분,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60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얘는 3시간이면 180분이에요. 1시간에 60분이니까 180분. 그래서 여기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0으로 끝나야 돼요. 0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신체 활동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30분, 60분 하는 이런 거는 제공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록하는 그 용지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장기 요양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번이죠. 시험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많이 여러 사람 한참 만에, 오랜만에, 심해졌다. 이런 내용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많이라는 게 얼마. 오전에 물을 마셨어요. 100cc를 마셨어요. 이게 분간이 안 가는 내용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 때 여러 사람, 세 사람이에요, 10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죠. 또 한참 만이라는 거는 얼마 만에,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한참 만의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오랜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들으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본인이 직접 19세 이상이면서 직접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대리 작성 안 돼요. 또 의식이 있어야지 의식이 있어야 본인이 작성하잖아요. 의식이 없는 경우 안 되고 가족이 대리 작성 안 돼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작성한 후에 변경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해요. 변경이라는 거는 내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는 안 해도 나는 혈액투석을 하겠다. 이러면 그건 변경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랬다 한다고. 또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철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복용해도 약발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죠. 항암제 안 해요. 수혈도 안 해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 주지 않아요. 이 정도 안 하는 거고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건 뭐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영양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산소 공급은 해줘요. 콧구멍에다 이렇게 대서 해주는 산소 있잖아요. 그거는 해줘야 되고 또 항암제 쓴 사람 누구예요? 암 환자죠. 이분들은 통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는 준다.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5번 시설에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1번에 보시면 튜브를 제거한다. 이거 잘 나와 시험에. 튜브를 제거한다. 아니면 튜브를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튜브는 의료인이 제거를 해야 돼요. 임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콧줄하고 있어요. 소변줄하고 있어요. 이러면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된 튜브를 제거해 달라고 한다. 이러면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얘기예요. 2번에 대상자의 소유물 있잖아요. 대상자의 물건. 이거는 목록을 만들어요. 대상자의 소유물 목록을 만들어서 보호자한테 줘요. 이거는 보호자에게 준다. 그리고 대상자가 눈이 안 감긴 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내려주는데 안 감겨요. 그러면 그냥 눈 뜨고 있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때는 젖은 꺼즈 아니면 젖은 솜을 눈에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마른 꺼즈로 덮어준다 그러면 틀려요. 마른 거는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젖은 꺼즈는 눈에다 딱 대놓으면 붙어 있죠. 그래서 젖은 꺼즈나 젖은 솜을 대주는 거고 베개는 제거를 하게 되면요. 머리가 낮아지면 혈액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파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반이라 시반. 사망할 때 그 반전.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사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등이 이렇게 돌려보면 등이 시퍼러둥둥해져요. 시퍼러둥둥. 그래서 머리가 낮아버리면 피가 얼굴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얼굴색이 변해요. 하얀 게 아니라 얼굴색이 변해요. 그리고 벽에가 낮아버리면 입이 벌어져요. 기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주잖아, 턱을. 그러면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개는 어떻게 한다? 어깨까지 베주는 거예요, 어깨. 어깨까지 살짝 베주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입이 벌어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벽에 제거 아니에요. 적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에요. 1. 식사 중 사례가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어느 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어느 쪽이 마비예요? 오른쪽이 마비죠. 그러면 눕는 자세는 건강한 쪽으로 눕혀야 되니까 왼쪽으로 눕혀야 돼요. 눕는 거는 왼쪽 그리고 베개는 마비된 오른쪽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오른쪽. 네. 식사할 때 사례가 걸리면 먹는 거를 멈춰야 돼요. 물을 먹이면 더 사례가 걸리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그러면 머리를 숙이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야지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겠죠.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면 사례가 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흡인성 폐렴이 생겨요. 흡인성 폐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마비면 어느 쪽으로 눕히라 그랬어요? 건강한 왼쪽으로 눕히라 그랬죠. 그리고 먹는 거는 건강한 왼쪽에다 대고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오른쪽은 마비가 오기 때문에 씹지를 못해요. 그리고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면 침이 고여요, 침이. 그래서 이 침 때문에 사례가 걸려요, 사례가. 그래서 신맛 나는 음료는 주면 안 돼요. 신맛 나는 음식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과일 문제가 나요. 과일 문제가. 사례가 잘 걸리는 과일은 이렇게 나오면 신맛 나는 과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수박이 하나가 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물기가 많은 거 주면 사례 걸리나 해서 수박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답은 신맛 나는 과일을 찾는 문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고 이런 사람은 식전에 신맛 나는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맛 나는 거를 주면 왜 안 되냐 그러면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이다. 침이 고여서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37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식탁의 윗부분은 가슴과 배꼽 사이, 등받이, 팔걸이 다 있어야 돼요. 등받이, 팔걸이 있어야 안전해요. 그리고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의자 깊숙이 앉아야 돼. 깊숙이. 여기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의자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걸쳐 앉아야 되고 이렇게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발바닥이. 근데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되고, 팔꿈치는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자에 여기다 받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의자를 끌어당겼을 때 팔꿈치는 식탁 위에 가 있어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앉는 자세.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1.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춰 건다. 3. 비위간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네, 4번이에요. 4번. 비위간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고.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게 아니라 체온 정도로 줘야 돼. 체온 정도로 준다. 체온 정도로 줘야 돼요.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보다 높이. 영양액 주머니, 영양액은 어디로 들어가요? 위장, 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장보다 높게 건다. 위장보다 높게 걸어야 되고요.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영양액이 빨리 들어가잖아요. 빠르게 들어가면 설사를 해요. 설사. 빠르게 들어가면. 네. 그래서 빨리 주면 안 돼요.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이 아니라 잠그고 보고해요. 잠그고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영양액이 너무 온도가 차가워요. 차가우면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갈증이 나가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띵 하잖아요. 띵. 그게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약병이 있어요. 약병이 있으면 라벨이 붙어 있겠죠.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병은 여기 약병 뚜껑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안쪽이 위를 향하고 약병의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한다. 계량컵이 없으면 종이컵 안 돼요. 계량컵은 눈금이 있는 거예요. 눈금. 그래야 정확한 용량을 주죠. 종이컵에는 눈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컵 사용하면 안 되고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버린다예요. 버린다. 색이 변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도가 진한 거 있죠. 이거는 물약을 흔들어서 사용한다. 왜 흔드냐라고 물으면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예요.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 각막 위, 2. 비루관 있고 3. 윗눈꺼풀, 4.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 5. 상부 결막낭 내측. 정답은 잘 봐야 돼요. 몇 번이요? 4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왜 손가락을 5를 하고 계세요? 4번이에요. 4번. 5 한 사람 있어요. 자, 보실게요. 눈이 코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눈, 요 밑에를 그리고 여기 눈화장 하는 데를 상안검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 여기 까면은 하안검을 여기 거즈를 대고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결막낭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넣는 위치는 결막낭인데 코를 기점으로 중앙이나 바깥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하부 결막낭이잖아. 하부. 여기는 상부예요. 그래서 요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바깥쪽에서 물약은 중앙이나 외측으로 해서 위에서 1cm에서 2cm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물을. 근데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1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대장벽에서 이 점액질이 분비가 돼서 장벽을 보호를 하고 또 이 대변이랑 섞여서 대변이 형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가 점액질이에요. 그럼 이거는 대장 안에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변이 나올 때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색이 투명하고 거품이 있고 엷은 노란색이고 또 대변의 형태가 부드럽고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 다 정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손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3번이에요. 3번. 아, 네, 맞았네. 네. 자, 보실게요. 침상 배설은 간이 변기를 대주는 거죠. 침대 위에서 대상자가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기를 대준 다음에는 변기 안에 화장지를 넣어줘요. 두껍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장 넣어주면 되겠죠. 크리넥스. 그러면 소변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지를 변기에 넣어주든지 주변 조용히 아니라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준다예요. 를 데워줘야 되고요. TV나 음악을 틀어서 대상자가 이 소변 소리에 불안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소변 소리 때문에 미안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대상자를 편안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화장지를 변기 안쪽에 대주고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2번은 바지를 내리고 혼이불을 덮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볼 거 다 보고 이불 덮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래서 이거는 혼이불로 덮어주고 바지를 내린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렸냐? 배변하는 동안의 피부 상태를 보면 선생님 그 소변이나 대변 보고 있는데 엉덩이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배변을 다 하고 나서 치워줄 때 그때 안 보는 척하면서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있는지 꼬리뼈 쪽에 청골이라 그러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